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2024년 노벨상 시상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국인 최초고요. 아시아 여성 최초로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 네, 한국 문학의 새 역사를 쓰게 된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과 관련해서 박민호 서울대 국문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밤늦었지만 굉장히 즐거운 소식이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예.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그 뉴스들이 많이 어수선한 뉴스가 많았는데 네. 마음 정화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한강 작가 많이들이 이제 와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왔어 이런 소리 네. 많이 했잖아요. 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왔다는 건 어느 정도의 의미인가요? 한국 문학사의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정말 작가들이 한국 문학은 대단한 문학이다 스스로 그렇게들 얘기하면서도 왜 뭔가 2% 부족하지 할 때 그것이 이제 세계 문학의 척도로서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없었다는 것. 예. 이게 예. 우리한테는 굉장한 아쉬움이었던 것이죠. 예. 네. 예. 지금 현지 화면을 보시는데요. 이렇게 노벨상 시상식에 순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물리학상 시상을 하고 두 번째 화학상 그리고 우리 문학상은 네 번째. 근데 네.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한강 작가의 모습은 화면 보시면 중앙에서 왼쪽에 이제 앉아 있을 겁니다. 검정색 드레스를 입고 나왔더라고요. 예. 연주 끝나고 한강 작가의 수상하는 모습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강 작가,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하게 됐습니다. 이 지점에서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 한강 작가의 문학이 여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젠더적인 편견을 표현하는 게 될까요? 근데 제가 볼 때 한강 작가의 작품은 섬세하고 사려 깊고 그러면서 따뜻하다. 그래서 아마 서양인들이 한강의 작품을 봤을 때 아시아 여성 작가다운 그런 이미지에 걸맞는 그런 작가의 수상이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한강 작가가 이제 이번에 지금 스웨덴에서 노벨상 주간이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일주일 네. 동안 축제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가서 기자회견을 먼저 했고 강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소년이 온다의 주제가 5.18이었고 네, 그 강연 기자회견 보니까 5.18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네,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진 사태, 계엄과 관련한 얘기도 꺼냈더라고요. 네. 그건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계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예. 그래도 1980년에 계엄과는 많이 양상이 다른 것 같아서 안도를 했다는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 한강 작가의 그 소년이 온다가 900명이나 되는 그런 광주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많은 글들을 읽고 그러면서 자기화하는 내적으로 소화하는 깊은 과정을 거친 그런 작품이었고 하루에 9시간씩 네. 한 달을 읽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한국의 복잡한 상황과 맞물려서 한강 작가의 소외도 남다르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기자회견에서 한강 작가의 언급이 또 주목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또 주목해볼 점이요. 지난 행사에서 한강 작가 자신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집필할 당시 썼던 작은 찻잔을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찻잔의 의미는 또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니 저는 얼마 전에 한강 작가가 어떤 소장품을 기증할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그 한강 작가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타자기, 가자기. 예, 그걸 좀 기증 이렇게 소장품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옥수에게 작은 찻잔을 내놓았다. 그래서 그 작품을 쓸 때 늘 걷고 그리고 차를 마시고 예. 이러면서 숨고르기를 예. 하는 하루의 그런 자기에게 루틴을 담았죠. 예. 자기 어떤 소설 쓰기를 유지시켜준 그런 찻잔을 내놓았더라고요. 예. 뜻깊은 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공부하거나 그런 분들도 네. 뭐 하나 그런 거 그래 나도 하나 뭐 하나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스톡홀름 콘서트 홀에서 매년 열리는 노벨 시상식 장면을 지금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이 저 홀 안에 네.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라고 하고요.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 1,300에서 1,500명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저 안에 취재 기자도 선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네. 한강 작가는 수상하는 자마다 수상하는 분마다 한 세네 분 정도씩 네.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영광스러운 자리 함께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 노벨상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노벨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을 네. 했어요. 한강 작가에 대해서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생명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네. 요거를 좀 해석해 주세요. 그 역사적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 인간들이 세속적 삶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비극적 경험인 것 같아요. 인간은 이 세계에서 상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세계를 살아가고 그 산문적 세계에서 구원을 원하죠. 그 구원의 상태를 우리는 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또는 고향에 돌아간 상태. 그런데 그것을 한강은 바로 자기의 어떤 시적인 문체를 통해서 바로 그런 산문적 세계를 뚫고 고향에 다다를 수 있는 인간의 본연의 세계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보였다. 설명이 너무 어려워지나요? 네. 좀 딴 데로 갈 뻔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한강 작가의 작품을 네. 이렇게 노벨 문학상까지 주는 정도 보면 네. 전 세계적으로도 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지점이 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상당히 궁금했는데 물론 노벨 문학상은 학살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전체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늘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 흰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어요. 네. 왜 한강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얗다는 그냥 하얗지만 흰은 생명과 죽음이 삶과 죽음이 같이 스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유스나라고 하는 폴란드에 이제 이 주인공이 가게 되는데 네. 예. 거기서 유스나라는 이제 번역가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르샤바, 폴란드 바르샤바를 간 주인공이 어떤 것을 만나겠어요? 결국 아우슈비츠라는 그런 유럽의 트라우마죠. 예. 그런 이야기들을 펼쳐놓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어떤 역사적 트라우마와 예. 유럽에서의 그것을 연결시키는 어떤 공감의 확산 능력에 노벨문학상위원회가 반응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됩니다. 흰 작품에서의 그런 지점들이 또 세계인을 공감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방금 흰 작품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한강 작가 하면 채식주의자 이 작품도 굉장히 주목을 네. 받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조금 논란이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예.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으려면 예. 시적으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전적인 어휘나 그냥 일상적인 의미 맥락에서 읽기보다는 예. 상징과 비유의 차원에서 읽는 게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보신탕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예. 육식의 상징성이잖아요. 예. 또 형부와 영예의 관계도 예. 상징적 차원에서 읽을 때 비로소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를 읽을 수가 있다. 그렇게 논란을 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국인들이 한국어로 읽었을 때는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또 중요한 점이 이거를 세계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데보라 스미스가 채식주의자뿐만이 아니라 소년이 온다, 흰과 같은 다른 작품들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늘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됐습니다만 예. 또 한강 작가보다 약 10년 정도 아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작가가 그 채식주의자 처음 번역했을 때 바로 반응이 왔었지 않습니까? 예. 번역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중요하고 그리고 그랬을 때 모국어를 잘하는 자가 번역을 잘한다. 그러니까 데보라 스미스는 사실은 영국 사람이죠. 예. 영어를 굉장히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또 무엇보다 공감 능력이 깊은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작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강 작가 스스로 내 작품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고 느꼈다 하는 그런 어떤 공감 능력, 전달력의 소유자가 데보라 스미스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다시 현장 화면을 보면요. 네.
생리의학상 노벨상 2024년 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두 분이신데 빅터 엠브로스 교수와 게리 러브컨 교수라고 해요. 둘 다 미국 분이시고 한 분은 워싱턴대 교수고 한 분은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생리의학생은 선정 이유가 마이크로 RNA를 처음 발견하고 그 역할을 규명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세 번째 받는 분을 길게 소개해드리냐면 요 다음이 예. 저 뒤에 보이시죠? 예, 그렇군요. 예, 한강 작가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생리의학상 순서가 지나면 바로 대한민국의 정말 기분 좋은 영광스러운 한강 작가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곧 있으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상식은 각 부문 수상자 선정 기관 대표가 짧은 연설을 한 후에 수상자를 호명하고요. 이어서 스웨덴 국왕이 직접 수상자에게 메달과 노벨상 증서를 건넵니다. 이제 한강 작가의 순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현지의 그 음성을 들어보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겠군요. 예. 예, 곧이어 한강 작가의 시상식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이 있을 예정이고요. 순서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노벨 저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제가 네. 너무 어려웠고 네. 우리나라 그 사람이 노벨상 받은 적이 없으니까 네. 관심 있게 사실 보진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오늘 그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네. 그 공연이 있고 네. 시상을 하고 또 공연이 네. 있고 시상을 하고 이런 분위기네요. 아주 분위기 잘 세팅이 만들어진 예. 그 세팅이 된 예. 그런 어떤 퍼포먼스 같은 예. 그런 시상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장엄하더라고요. 네. 저기에 최초로 참석했던 한국인 시인을 제가 그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 정말 황홀한 곳이다. 예.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그리고 이제 저 시상식이 끝난 다음에는 연회가 이제 연회도 열리게 되는데 네. 엄청나다면서요. 예, 그것도 정말 굉장했다. 그래서 스웨덴 왕실의 예. 어떤 자긍심의 표현이고 저걸로 스웨덴은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먹고 산다 아, 할 그 정도의 정도군요. 그 정도의 어떤 화려함과 예. 그 어떤 흥행성을 가진 그런 시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시상식이 열리는 곳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이고요. 여기서 매년 열린다고 하고 네, 말씀하신 굉장히 큰 연회, 네. 연회장은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이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그렇군요. 거기에 네. 이동해서 예, 식사를 해야 되는데 뭐 셰프 거기 선택된 셰프들이 40 몇 분 되시는데 그분들의 네. 실력도 엄청나고 그분들 중에는 거기에 그 함께하는 게 정말 셰프계 노벨상 이렇게 예. 말을 한다고 하네요. 예. 저도 문학을 하는데 언제 가볼 수 있죠? 지금 계속 그 글을 쓰고 계십니까?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예. 조만간 또 제2의 한강 작가를 이어서 기대해 보도록 한강 하겠습니다. 작가가 받으신 걸로 족합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시청사 내 블루홀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열리는 연회는 국왕과 수상자들, 또 노벨재단과 한림원 등 주요 인사, 언론 관계자까지 총 1,3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라고 합니다. 또 주목할 부분은 이 시상식에서 남성은 꼭 연미복을 입어야 하고 여성은 이브닝 드레스 입어야 하면서 자국의 전통 의상 입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한강 작가가 어떤 드레스를 입을까 이 부분도 언론에서 주목을 했는데 그 검정색 굉장히 심플한 옷을 입고 나온 걸로 보입니다. 한복은 아니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예상을 좀 해봤었는데 예. 되게 예전 세대의 작가라면 한복을 입으셨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런데 왠지 새로운 세대의 한국인들은 저런 데 나갈 때 굳이 고유의상이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자긍심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마도 드레스를 입고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 그 이제 곧 한강 작가의 모습을 보이니까 요 음악을 조금 현지 음악을 들어볼까 했는데 끝났나요?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 더 집중해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예. 작가가 지금 현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현지 분위기도 느껴볼 겸 현지 소리도 들어보죠. Eders Majestäter, ärade pristagare, mina damer och herrar. Två färger möts i Han Kangs författarskap, vitt och rött.
Det vita är snön som faller i så många av hennes böcker. Den drar en skyddande ridå mellan berättaren och världen. Men vitt är också sorgens färg och dödens. Rött står för livet, men också för smärtan, blodet, knivens djupa snitt. Textens röst är stundtals förledande mjuk, men den talar om obeskrivlig grymhet, om ohjälplig förlust. Blodet från kropparna som travats i högar efter massakern rinner, mörknar, blir till en uppfordran. En fråga som texten inte kan besvara, men inte heller ignorera. Hur ska vi förhålla oss till de döda, de bortförda och försvunna? Vad kan vi göra för dem? Vad är vi skyldiga dem? Det vita och det röda symboliserar en historisk erfarenhet som Han Kang återkommer till i sina romaner. I Jag tar inte farväl från 2021 skapar snön ett rum där mötet kan ske mellan levande och döda och de som svävande mittemellan ännu inte bestämt sig för vilken kategori de tillhör. Hela denna roman utspelar sig inuti ett snöfall där berättarjaget lägger pussel med sina minnesbilder samtidigt som hon rör sig motståndslöst genom tidsskikten och umgås med de dödas skuggor och tar del av deras kunskap. För det handlar ytterst alltid om kunskap. Att söka sanningen också när den är omöjlig att stå ut med. Med utsökt konkretion kan hennes väninna, trots att hennes fysiska kropp befinner sig i en sjukhussäng många mil därifrån, plocka fram en arkivlåda ur en hylla och leta upp ett dokument som fogar ännu en bit till den historiska mosaiken. Drömmen spiller över i verkligheten. Det förflutna i nuet. Ständigt sker hos Han Kang dessa förskjutningar där gränserna löses upp och i osäkrade tillstånd rör sig människorna med sina känselspröt riktade åt båda hållen, beredda att uppfatta signalerna och tolka dem. Kanske bryts de ner av detta seende och vittnande som alltid sker till priset av den egna sinnesron. Ändå fortsätter de med den styrka som krävs. Glömska är aldrig målet. Vem dödade mig? Frågar den mördade pojkens själ, medan de ansiktsdrag som definierade honom i livet löses upp och försvinner. För den som överlevt är frågan en annan. Hur ska jag leva vidare med den här kroppen som bara varit mig till plåga? Hur kan jag återfå den kropp som tortyren förvandlade till enbart ett blödande ting? Men när kroppen ger upp fortsätter själen att tala. När själen tröttnar fortsätter kroppen att gå. Längst där inne finns ett segt motstånd, ett stillsamt insisterande som är starkare än ord. Kravet på att minnas. Återigen, glömska är aldrig det som söks och är heller inte möjligt. Han Kangs människor är sårade, bräckliga, i någon mening svaga, men de har ändå just så mycket styrka och just den sorts styrka som behövs för att ta ännu ett steg och ställa ännu en fråga, begära ut ännu ett dokument, göra ännu en intervju med ett överlevande vittne. När ljuset sjunker fortsätter de dödas skuggor ändå att röra sig på väggen. Ingenting går någonsin över. Ingenting tar någonsin slut. Dear Han Kang, on behalf of the Swedish Academy, it is my privilege to convey to you our warmest congratulations 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2024. May I now please ask you to step forward and receive your prize from His Majesty the King.
네, 교수님 네. 드디어 지금까지는 계속 한강 작가가 대한민국 최초로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했다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지금 현장에서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감회가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예. 이러저런 의미를 생각하다가 저 장면 과정을 보니까 그냥 말을 잇고 그냥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감동적이고 또 네. 뭉클하고 역사의 네. 현장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앞서서 스웨덴 소설가인 엘렌 메슨 작가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연설문을 조금 살펴보면 색채에 대한 언급으로 한강 작가를 표현을 했는데요. 한강의 작품에는 두 가지 색이 만납니다. 하얀색과 빨간색 이런 식으로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한강 작가가 사실 특별히 색채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그런 색채 마치 이렇게 어떤 무늬나 형상이 없이 빛깔로만 존재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그래서 어떤 스토리 같은 것도 그 색채에 다다르게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 스웨덴 작가가 한강 문학의 특징을 정말 잘 잡아냈다. 그 색채가 주는 근원적 의미, 백색이 갖는 생명이라든지 또 순수함이라든지 그리고 또 붉은 빛이 주는 그런 어떤 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포착해서 작가답게 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이제 노벨 주간에 가서 강연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강 작가도 가서 보니까 한국어로 네. 한 30분 동안 강연을 하던데 네, 예, 빛과 실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잖아요. 그렇죠. 들어보니까 그 채식주의자 이후에 작품을 쓴 순서대로 보면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걸 쭉 길게 설명해 줬는데 그렇죠. 그 작품마다 뭔가 이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작가가 자기 작품 활동 과정에서 내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육식성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분다 가라 장편술에서는 그런 그 세계를 어떻게 내가 만약 식물이 될 수 없다면 이 살아있는 세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소년이 온다에 가서는 또 어떤 그렇다면 예. 이렇게 자기가 먼저 발표했던 작품 속에서 자기가 구축했던 논리의 다음 단계를 이렇게 퇴보하지 않고 앞으로 밀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애써 사유하면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그것으로서 소설을 또 만들어내니까 예. 그 과정을 아주 차근차근 차분한 목소리로 자기 어렸을 때의 그 자기가 그 썼던 시적인 구절로부터 시작해서 끝도 그렇게 마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루는 네. 연설이었죠. 예. 어떻게 보면 네. 이 문학 작품의 세계관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문학 작품을 현지에서 또 스웨덴에서 열리는 만큼 스웨덴 현지 언어로 번역된 책들도 궁금해지는데요. 스웨덴 번역가들은 또 주목을 받았는데 어떤 그 분들이죠? 스웨덴어로 번역한 분이 예. 박옥경이라고 하는 한국 분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 남편분은 이제 그 스웨덴 분이어서 공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흰이라는 작품하고 작별하지 않는다 두 작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 작품들이 흰이라고 하는 작품이 사실 2차 대전 중에 아우슈비츠의 체험 이런 것들이 함께 이야기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감대가 컸었고 그것이 한강 작가가 스웨덴에 알려지는데도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다 하는 그 순간에 소식을 네. 들은 순간에 많은 영상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보니까 네. 그 책 펴내는 곳에 있는 분들은 깜짝 놀라서 한마디도 못하고 네. 꿈인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 이후에 한강 작가의 붐이 불어서 서점에서 한강 작가의 책이 굉장히 많이 나가면서 네. 지금 이 시대에 종이책을 다시 읽는 문화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그건 어떤 건가. 그리고 또 지금처럼 한강 작가가 5.18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고 최근에 가서 기자회견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한 것처럼 네. 이런 혼란한 사회에
혼란한 시대에 종이책이 주는 어떤 감성이 있는가 어떨까요? 제가 한강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좀 감동을 했던 것은 이 사람은 스스로 천천히 살고 또 남의 책들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예.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것을 봤고요. 또 차를 마시면서 소설을 쓴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휴대폰으로 책 보는 것보다 휴대폰으로 이렇게 이북으로 보는 것보다 네. 종이책을 들고 책의 어떤 종이 냄새를 맡으면서 그 무게감, 질량감을 느끼면서 책을 읽는 옛날의 그 아름다움 예. 이게 한강 문학을 통해서 한 번쯤 다시 되돌아올 수 있지 네.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앞으로 K 문화, 컬처, 또 K 문화까지 더욱더 세계가 이목을 집중할 것 같은데 교수께서도 또 책을 집필하시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우리 K 문학이 나아갈 거라고 보시는지. 앞으로 K문학은 전망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출판계나 또 작가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벌써 계약 같은 것도 아주 고가에 그 외국에 팔리는 것을 이제 많이 종종 경험한다고 하고 예.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또 긴장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예. 좋은 달라진 환경, 한강으로 인해서 달라진 환경에서 정말 문학에 정진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박물관에 기증할 물건 뭘까 네. 했을 때 차자는 못 맞추시고 타자기로 해서 틀리셨잖아요. 네, 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자면 네, 그 이번에 이제 시상식이 끝나면 바로 연회장으로 이동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수상자들이 3분에서 5분 동안 연설을 또 한다고 해요. 네. 거기서 그러면 한강 작가는 기자회견도 했고 강연에서도 여러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번에 마지막 그 노벨 시상식에서 연설인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한강 작가는 앞으로 자기가 어떤 작품을 쓸 수 있는지 또 쓰려고 생각하는지 그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강 작가는 자기가 이렇게 역사의 트라우마나 이런 걸 얘기해 오면서 예. 늘 가졌던 저 어린 시절부터의 생각, 즉 사랑에 대한 이야기, 생명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그 원천, 그 근본을 짚는 또는 탐색해가는 그런 소설을 쓰고 싶다고 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측 이거 이제 내일 아침에는 이제 어떤 말씀인지 알겠네요. 또 틀렸을 것 같은데요. 예, 또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지금 2달 정도 이 한강 작가의 오늘 수상 네. 과정까지 지켜보신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또 미래에 대한 조언과 또 지금까지 어떻게 보셔왔는지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고요. 그때가 10월 10일이었던가요? 예. 그렇죠. 그날 저녁부터 이제 문학 세계도 달라지고 예. 한국도 또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작가들에게도 고루 빛이 이렇게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오늘 굉장히 늦은 시간에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교수님 표정이 굉장히 밝으셔서 저희가 너무 초대한 게 덜 미안했습니다. 기쁜 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서울대 국문과 박민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